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7페이지 보시면은 미생물의 세계 및 발전사가 나오는데요. 자, 수업 방법은 이 창지사 교재를 왼쪽에 두시고 오른쪽에 이제 워크북을 두신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제 뭘 쓰거나 하면은 빈 공간에다가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작년에 할 때는 나 마음대로 막 쓰고 이거를 이제 선생님 이제 조교님이 있거든요. 조교님이 쭉 보고 있다가 뭐 쓰네? 하면 비워놨거든요. 근데 이제 적시에 그 부분에서 뭘 써야 되는데 지금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 이 빈 공간은 뭔가요? 이렇게 한번 내가 그냥 넘어가면 말해줘도 되고요. 전 이건 어디다 쓰나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은데 아마 최대한 제가 미리 저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내가 쓸 공간은 빨간색으로 써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미생물에 대한 내용이 있고 약간의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잠깐 뭘 쓸 거예요. 그런 데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예쁘게 못 써질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종이에 썼다가 다시 집에 가서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미생물은 우리가 영어로는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합니다. 즉 유기체인데 아주 작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마이크롭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마이크롭스. 뭔가 맨날 철자가 이 마이크롭스는 쓸 때마다 뭔가 틀린 거 오가 없죠. 그렇죠? 자, 마이크롭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라는 게 아주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비오스가 이제 생물체, 생명체 이런 뜻이에요. 생물이기 때문에 마이크롭스는 아주 작은 생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생물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너무 싫지만 지금 아주 일상을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내가 학생들한테 말할 때 위생에서 화학적 중독 싫어하면 그 파트에서 틀린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점수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품화학은 지금 여러분들이 위생이나 미생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지금 수업은 안 듣겠지만 이 공채 같은 경우는 식화를 배우는데 진짜 어렵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화학 일반화학 하듯이 그럴 때 아이들이 간혹 점점 재밌어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성적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재밌게 다가가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아니라 우리랑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여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특히 우리가 식품 미생물이라고 앞에 식품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고 식품과 연관지어서 꼭 같이 해줘야 돼요. 자,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이 미생물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곰팡이, 효모, 세균, 원생동물, 조류, 바이러스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미생물은 예전이면은 그냥 몇 년 전이 아니라 아주 옛날로 갈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아주 과거로 가면은 그때는 존재를 몰랐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알게 됐을까? 현미경이라는 아이가 등장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타나면서부터 발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눈은요. 사람의 눈은 얼마 이상은 되어야 되냐면 최소 0.1mm 이상 되어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균을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세균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1마이크로 정도, 2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1마이크로나 2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밀리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냐면 우리가 마이크로하고 밀리미터는 1000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0.001
밀리미터가 되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겠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전 세균이 보이는데 세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현미경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제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미터나 마이크로미터 이런 단위들을 쓰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되는데 단위 정리를 한번 하고 갑니다. 자, 단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센티미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센티미터는, 그러니까 1미터는 100cm잖아요. 그죠? 그건 제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센티미터를 다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죠. 자,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고, 센티미터 1cm는 10mm잖아요. 그래서 1mm다라고 하면은 다시 빼줘야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마이크로미터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1000단위, 10의 마이너스 3승씩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노미터로 가볼게요. 1 나노미터로 가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그 다음은 1 피코미터예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 요 사이를 비워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중간에 옹그스트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간혹 우리 위생에서도 자외선 할 때도 옹그스트롱이 나오고 나노미터와 옹그스트롱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나옵니다. 1 옹그스트롱은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 문자 써야 됩니다. 이게 컴퓨터 할 때.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을 같이 나올 때 보면 자외선은 260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그 파장을 이용해서 균을 사멸하는데 이용한다라고 하면 2600 옹그스트롱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10을 더 붙여가지고 이런 개념이 있다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미생물의 크기 비교를 한번 가야 되죠. 자, 미생물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미생물의 크기를 가장 큰 친구는 아무래도 이 친구죠. 곰팡이. 자, 그 다음에 곰팡이보다 조금 더 작은 친구는 누구다 하면은 효모. 효모보다 작다 하면은 세균. 자, 세균보다 더 작은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그 사이에 리케차라는 아이가 있어요. 리케차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차 해도 되고 왜냐하면 이제 리케차 같은 경우에는 자주 미생물에서는 거의 안 등장하는데 우리 위생학에서 이 감염병의 원인균으로 리케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케차의 특성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리케차보다 더 작은 아이는 바이러스. 누구보다도 가장 작은 아이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죠. 삶이 이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에게 모든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고 반밖에 공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크기가 가장 작은 애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요렇게는 위생에서도 배웁니다. 그럼 미생물은 뭐냐? 그 크기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냐면 0.017에서 0.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 개념 자체가 마이크로 단위로 내려가요. 미생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숫자는 왜 이렇게 범위로 쓰느냐? 자, 책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책마다 크게 말하는 책도 있고 작게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케차는 0.3에서 0.8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균은 0.5에서 3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모는 6에서 8 정도. 마지막 곰팡이는요. 3에서 10 정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10이 끝이 아닙니다. 곰팡이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사상균이라고 하거든요. 요 사자가 죽을 사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 얘기 또 나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개인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바빠서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맨날 요즘 물어 도대체 왜 4층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을사라는 그 한국인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자가 아니라 균사할 때 실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중에 곰팡이 같은 경우는 균사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오늘 미생물 배웠으니까 좀 궁금한데 식빵 있죠, 집에? 식빵을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한 이틀만 놔두면 온갖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건가? 이거? 파란데? 이건 페니실륨인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이들, 곰팡이부터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실로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에 포자가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사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상균인 친구는 길어지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길게는 무한대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크기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친구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10쪽에 발전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창지사 교재에서 선생님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짚어준 부분부터 하십시오. 네. 그 내가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다 한 다음에 이 책이라는 거는 앞쪽을 하고 뒤쪽이 전혀 학생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앞쪽과 뒤쪽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뒤쪽에서 결국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읽으면 더 많은 걸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자, 이 미생물에서 처음에는 내가 그냥 짚어준 부분만 잘 가도 돼요.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다른 내용도 읽어봐도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발전사로 넘어왔고요. 발전사에서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현미경이 개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미경에 대한 현미경을 처음에 발명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으로 뭘 생각했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철학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어요. 그건 뭐냐면 미생물은 이런 무생물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헛소리죠. 헛소리지만 그때는 그걸 믿었어요. 그때는 갑자기 막 우유가 빨간색으로 신이 노하셨네 이런 식이에요. 뭔지 알죠? 그래서 그런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기 시작을 하는 게 이런 미생물의 발전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페이지를 보시면 파스테르가 나오기 시작하죠. 뒷장을 넘기면 이제 파스테르가 했던 백조목 실험도 나오고 쭉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교재에 있는 학자가 조금 부족하고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워크북으로 넘어갑니다. 자, 워크북으로 이제 학자들을 정리하면서 빈칸이 있죠. 빈칸을 채워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온 학자는 누구예요? 훅이죠. 훅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죠. 그 미생물을 처음에 발명한 사람은 레베누크죠. 그 사람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영양사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간고사에도 나오고. 근데 레베누크도 있지만 훅도 있습니다. 그래서 훅이란 사람도 보시면 지금 1665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훅은 이제 레베누크와 같은 시기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도 복합 강화 현미경을 조립해서 이 우리 코르크 알죠? 그 포도주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얇게 썰어가지고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훅은 어떠한 업적을 남겼냐? 셀이라는, 그렇죠? 세포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점 하나가 딱 있죠. 거기다 쓰시면 돼요. 맞나요? 네. 오케이. 자, 훅은 셀, 즉 세포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훅. 자, 훅은 셀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레베누크로 갈게요. 이 네덜란드 사람의 레베누크는 모든 미생물 책에 사진까지 있을 정도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정도 발명을 해야 사진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레베누크는 1675년 최초로 대물렌즈와 어몽렌즈를 사용해서 약 270배 정도, 한 200배 정도의 그 현미경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빗물을 관찰했어요. 빗물을 봤더니 뭔가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아다녀.
되게 작은 동물이다. 그래서 소동물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써볼까요? 레베누크는요, 미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소동물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조그맣다. 그래서 애니멀, 그렇지? 애니마큐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소동물이라는 이름은 이 빗물 속에 뭔가 작은 아이가 막 떠다닌다, 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베누크가 이렇게 이제 미생물, 현미경을 발명하게 되고요.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시기가 변하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원래는 자연 발생설에서 무생물로부터 미생물이 나온다라고 했지만 점점 그걸 부정한 사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처음에 지구가 네모라고 했잖아요. 가다가 푹 떨어진다 이랬잖아요. 근데 동그라미로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자, 그래서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개념을 한번 옆에다 정리합니다. 자, 이 자연 발생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계속 믿고 있었는데, 어떤 말로 줄일 수가 있냐면, 살아있는 생물체는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발생한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스테르가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 생물 속생설을 한 줄로 줄이면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 발생한다. 자, 그래서 파스테르는 이제 사실은 엄청난 이 주장을 계속 했지만 사람들은 안 믿어줬겠죠. 처음에 안 믿어줘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서 해도 계속 아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듯이 스완네, 백조목 플라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이 백조목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의 플라스크는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멸균을 시켜도 무조건 뭐가 자라겠죠. 공기 중에서 미생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가열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여기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 백조목 플라스크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얘는 공기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미생물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천장에 가볼까 하고 막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중력에 의해서 계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 여기를 해서 여기 다시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열을 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겠죠. 실제대로면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무생물이니까 여기서 이 육즙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부정이 되면서 생물 속생설이 이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황금기 보시면 이제 코흐로 인해서 황금기가 이제 차려지지만 그 전에 이 사람들도 같은 시절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파스테르는 특히나 생물 속생설을 주장해서 이게 이제 통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따로 정리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연 발생설을 방증하고 미생물의 존재를 확립한 사람이고,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점에는 뭐를 써볼 거냐면 저온살균법을 씁니다. 자, 파스테르 학자의 이제 추가적인 업적을 기록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저온살균법을 개발합니다. 자, 이 저온살균법은 우리 위생에서 지긋지긋하게 외웁니다.
선생님도 자다가 누가 깨워도 60에서 65도씨 30분간 가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온살균법은 높은 온도가 아니고요. 60에서 한 65도씨 정도에서 근데 롱타임이에요. 30분 정도 가열하는 방법인데 파스테르가 이거를 발견해서 파스테르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거기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어디다 적용했냐면 포도주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그 살균,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막 양조나 이렇게 그런 발효를 별로 안 해보잖아요. 선생님 옛날에 이제 박사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고 발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인간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에서도 발효가 잘 안 되니까 막 그 부정하게 막 방부제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계속 이제 산패, 그러니까 시큼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상균이나 이런 것들이 효모가 자라는 걸 막아버리거든요. 그런 건 뒤에서 말해줄게요. 그랬는데 이 저온살균을 통해서 그 향은 그대로 지키면서 포도주가 어느 정도 살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포도주 산업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온살균법의 이름이 파스테리제이션입니다. 영어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스테르의 업적을 기리면서 파스테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온살균법을 개발한 것도 파스테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파스테르는 이 살균 방법 말고도 뭐를 했냐면 효모가 술을 만드는 원리를 밝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모의 알코올 발효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게 돼요. 왜냐하면 효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통성 혐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이. 자, 이 말은 뭐냐면 자주 듣게 될 건데 산소가 있어도 없어도 잘 산다는 말이에요. 효모는 가장 대표적인 통성 혐기성 균인데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구를 쫙 낳아요. 산소가 없잖아요. 식구를 낳지 않고 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파스테르는 이 알코올 발효이기 때문에 혐기적 알코올 발효에 대한 개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효모가 술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밝힌 사람도 파스테르다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점에는 뭘 쓰냐면 이 감염된 토끼의 이 척수로부터 뭘 발견하냐면 광견병 백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누에, 견사병과 관련되어 있는데 누에에 발생하는 또는 발병하는 견사병 원인체를 규명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학자 코후의 업적이 아닌 것은, 파스텔의 업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쭉 정리해 놓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막 엄청 존경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막 내가 엄청나게 존경하고 이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파스텔은 중요한 너무 많은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틴들이 나오죠. 자, 이 틴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 일부 세균은 열에 약할 때와 열에 강할 때가 있음을 밝히게 돼요. 여러분들 그 세균에 대해서 세균의 영양세포나 포자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적 없죠? 아마 처음 공부하신 분은 처음 들었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긋지긋하게 듣고 근데 세균은 이제 이런 이 아이의 생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열에 약한 시기가 있고 열에 강한 시기가 있고 모든 균이 그런 건 아닌데 이런 포자라는 걸 만드는 친구는 포자라는 걸 만들면 열에 아주 강해요. 그래서 얘를 죽이지 못해서 다시 얘가 알을 깨고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알게 됐는데 이 포자까지 완벽하게 살균을 하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틴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틴들의 업적 적고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틴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점에다 뭘 쓰면 되냐면 간헐 멸균법. 간헐 멸균법으로
포자 형성균을 완전히 멸균하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자, 그래서 팀들이 그 고안한 방법은 간헐멸균법이라고 하고요. 역시 우리도 열심히 배우는 멸균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간헐멸균법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포자 형성균을 완전히 멸균, 전멸시킨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냐면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을 해요. 근데 이거를 3회 실시합니다. 100도씨 30분, 100도씨 30분, 100도씨 30분 이렇게 하지 않고 100도씨 30분은 가열한 다음에 가만히 놔둬요. 하룻밤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뜨끈뜨끈했던 게 식겠죠. 그러면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00도씨 30분을 하면은 아까 말했던 쉽게 죽는 부분은 다 죽어요. 다 끓으니까. 근데 안 죽는 포자 있잖아요. 그거는 안 죽고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 밤이 되면 따뜻한데 먹을 거 많네? 하고 얘가 발화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다음날 여지없이 다시 100도씨 30분을 가열하면 발화한 애는 죽어요. 포자 상태는 안 죽어요. 발화하면 죽어요. 그래서 발화를 유도시켜서 죽여버려요. 그걸 무려 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 책마다 예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공저장학 가면 된장국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장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바실러스 라는 뒤에서 배우지만 그 고초균이 많이, 왜냐면 메주 같은 거 있죠. 메주에 할머니들이 요즘엔 거의 못 보죠. 요즘에는 약간 채불암 아저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봐야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실제로 전 어렸을 때 메주를 옆집 할머니가 담는 거 옆에서 절구도 있었거든요. 옛날 사람, 너무 옛날 사람 절구에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푸라기에서 균이 나와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주 열에 강해요. 근데 우리 된장국 보면 잘 안 상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끓여놓잖아요. 보통 엄마들이 잠자기 전에 한번 끓여놓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끓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 정도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 간헐멸균법이 식품에 적용됐다 보시면 되죠.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하나요? 지금은 주로 쓰지 않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대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압 멸균, 고압 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가 있어가지고 15분이면 똑같이 멸균시킬 수 있지만 예전에 이 방법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헐멸균법은 어차피 뒤에 설명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소개를 했고요. 자, 이렇게 틴들에 대한 업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후 박사님이 나옵니다. 이 코후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고 코후가 사단이 있었다고 해요. 코후의 제자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자, 코후는 이제 세균학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특정 병원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병원균설을 확립시켰어요. 자, 코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후가 한 표현 중에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균이 왔어요. 그러면 그 질병이 걸리지만 옛날에는 이런 그 개념이 없던 시기예요. 그래서 특정 병원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병원균설을 확립시켰고요. 그리고 그 코후 박사님은 또 밑에다 정리해 볼게요. 탄저균, 결핵균, 콜레라균 등을 발견했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병원균설이 더 확립이 됐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업적 중에 세균을 순수 분리하는 업적을 세웁니다. 세균의 순수 분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수 분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젤라틴을 첨가한 고체 배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 고체 배지 제작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우유가 있어요. 우유 속에 많은 미생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유 속에서 내가 A라는 미생물을 찾고 싶어.
들여다보다가 찝어낸다. 불가능해요. 그럼 선생님 현미경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요. 현미경에서 일부러 채취해서 걔를 A를 뽑아낼 수 없어요. 그렇죠? 즉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생물이 거의 다 어떤 식품이든 어디든 고체 배지, 액체 배지에서 얘를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 하나만 장미만 좀 뽑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코우가 뭐를 했냐면 액체 배지에다가 젤라틴을 넣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젤라틴을 넣게 되는데 젤라틴 알죠? 저도 자주 안 해봤지만 초콜릿 만들고 막 이런 거 많이 해본 여학생들은 잘 알더라고요. 젤라틴을 종이처럼 이렇게 얇은 포장지처럼도 팔고 그래가지고 넣으면 고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체가 되면은 순수 분리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왜냐면 고체니까 예를 들어 제일 쉽게 감자 예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감자를 딱 있다고 하면 감자 역시 또 오늘 집에 남는 감자가 있으면 한번 해봐도 괜찮은데 감자가 있으면 감자의 단면이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단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균이 있을 텐데 이거는 액체처럼 액체에서는 막 움직이고 막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딱 멈췄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증식을 하겠죠. 근데 초록색 균도 이렇게 멈췄어요. 그럼 여기서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파란색 균도 여기 붙은 거예요. 이쪽으로 막 움직이지 못해요. 감자를 밀고 막 이렇게 안 가요. 여기 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순수하게 분리하는 거를 개발하게 된 건데 거기서 이 사람이 코우가 젤라틴을 넣게 됐어요. 그래서 액체 배지에서 젤라틴을 넣어서 고체 배지를 만들어서 순수 분리하게 됐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돼야만 내가 원하는 미생물, 내가 생각하는 미생물만 따로 배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써볼 거냐면 면전. 자, 면전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손마개입니다. 그래서 면전을 이용한 사면배양 그리고 주입평판 을 고안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사면배양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슬런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슬런트, 사면, 즉 경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세워져 우리가 굳힐 때 아시죠? 묵 같은 거 만든다고 했을 때 굳힐 때 이렇게 이 틀에 놔두면은 이렇게 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틀을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은 이렇게 굳을 거 아니에요. 기울여 놓으면은. 그쵸? 그러면 요만큼에 있는 공간보다 이만큼의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눕혀가지고 배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다 만들어요. 다 만드는데 이렇게 슬런트를 개발하기도 했고 주입평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지? 실험 9파트 가면은 주입평판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생균수 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우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판 배지와 사면 배지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평판은 방금 설명한 페트리디시 알죠? 페트리디시가 평판 배지거든요. 너희들의 평판. 그 다음에 사면은 기울어져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코후 박사님이 생각보다 칸이 넓죠? 아닌가요? 전 다 찾는데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다 하나 적을게요.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학자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근데 제가 특별반 때 했는데 이분도 자주 등장을 하길래 그냥 이제 기본 이론에 합니다. 자, 리스너를 적어봅시다. 리스터. 자, 거기 코후 박사님 칸에 적으면 돼요. 따로 그래서 그냥 프린터 안 갖고 왔고요. 이름은 조셉이에요. 조셉 리스터입니다. 이 사람은 1827년부터 1912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조셉 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 무균 수술법입니다. 무균 수술법. 우리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수술할 때 아주 깨끗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무균 수습법, 그러니까 뭔가를 소독해서 도구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감염률이나 그로 인해 오히려 그런 시술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균 수습법이고요. 이 사람이 수술에 의한 상처가 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상처 처리에 소독제를 사용해서 감염률을 낮췄어요. 그래서 그때는 석탄산, 그거 위생에서 배우거든요. 페놀이에요, 페놀. 이 석탄산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이런 도구나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하면서 수술을 했더니 그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균 수술법을 개발했다면은 조셉 리스터 하나 더 적어 놓고요. 자, 코후 밑에다 적었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햇세 부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햇세 부인은 이제 크게 이 햇세 부인이 다 엄청난 업적을 한 거 아닌데 이 내용이 거의 나오는데요. 코우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파니 햇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햇세 부인이 주방에서 이제 한천을 가지고 그 배지에 적용을 한 게 이제 사실 먹힌 거고 지금까지도 한천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젤라틴 같은 경우는 이 젤라틴은 이렇게 여름처럼 따뜻하잖아요. 그럼 다시 물이 돼요. 네, 한천 같은 경우는 한천은 물에 안 녹잖아요. 뜨겁게 해야 녹잖아요. 그러면 뜨겁게 한 다음에 살살살 낮추면은 굳잖아요. 굳은 상태에서 다시 80 몇 도씨까지 끓이지 않는 한은 안 녹아요. 다시 물이 되지 않는데 젤라틴은 고체 배지를 만들긴 했는데 제가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제 생각인데 파니 햇세하고 이야기해보지 않았어요. 내 생각엔 코우 박사님이 이제 젤라틴을 넣어서 고체 배지 만들 것 좋았는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거나 하면은 이게 물이 되니까 균이 다 섞이거나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뭐 했냐면은 이 한천을 이용한 걸로 이분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다가 뭐 쓰냐면 젤라틴 대신 한천을 이용하여 고체 배지를 제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천, 현재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서도 쓰고 있고요. 자, 한센 갈게요. 한센은 이제 덴마크 사람인데, 한센은 이제 두 가지 업종 다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초산균을 단세포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맥주 효모를 순수 분리. 배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초산균은 여러분들 뭐 초산균 키워볼 일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제도 이제 실험실 식구들 만나서 얘기해서 정말 초산균 키우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초산균에 대해서 분리를 하게 된 게 성공을 했고 또 맥주 효모를 순수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센의 희석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 방법을 한센의 희석법이라 합니다. 자, 이 한센이 이렇게 이제 맥주 효모를 순수 분리하게 되니 이 방법, 이 한센의 희석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한센의 방법을 이용해서 린드너가 뭐를 고안하냐면 소적 배양법을 고안합니다. 자, 소적 배양법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hanging drop. 다음에 preparation. 이 속적 배양법을 고안하게 돼요. 역시 순수 분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코우 제자들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소적 배양법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이게 책마다 간혹 그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그
미생물 실험법 할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린드너가 소촉배양법을 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린드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페트리가 나옵니다. 선생님 방금도 페트리 디시 알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험하면은 기본적으로 페트리 디시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도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아, 그 페트리라는 학자의 이름에서 나온 거구나 라고 알았는데, 이 페트리라는 사람이 원형의 얇은 접시와 뚜껑으로 구성된 유리 재질의 페트리 접시를 고안해냈고 미생물을 눈으로 쉽게 관찰하고 분리하는 실험을 더욱 편리하게 시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페트리 디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고체 배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평판 배지라고 했어요. 이 평판 배지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가 페트리 디시죠. 자, 이렇게 페트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뷰후너를 한번 볼게요. 자, 뷰후너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선생님이 파스테르 할 때 무슨 얘기 했냐면 파스테르가 효모의 알코올 발효를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발견했다고 했었잖아요. 개발하는 게 아니죠. 발견했는데 그때만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아, 효모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술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뷰후너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그 모래랑 효모를 이렇게 섞었어요. 그러면 효모가 찢어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막 섞은 다음에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효모와 모래를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거를 좀 오래 보관하려고 그 우리가 보통 그 잼처럼 오래 먹으려면 당 넣잖아요. 이 사람이 설탕을 부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웬일? 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전에 파스테르는 분명히 살아있는 효모였잖아요. 살아있는 효모만 이런 발효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효모가 만든 효소가 결국에 발효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뷰후너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살아있는 미생물 없이도 알코올 발효가 일어남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미생물 없이도 이 말이 뭐냐면 무세포 효모 추출액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책에 따라서. 그래서 무세포 효모 추출액으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효모가 죽어도 그 효소로 인해서 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구나. 그 효소 이름이 밑에 써져 있죠. 지마제라고 써져 있죠. 지마제. 효소 화학의 원조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뒤에 보이나요? 지금 선생님 최대한 크게 쓰고 있긴 하거든요. 안 보이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요법 시대의 개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191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플레밍 박사님, 물론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플레밍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푸른 곰팡이로부터 푸른 곰팡이가 우리 페니실리움이라고 하죠. 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초의 항생물질. 페니실린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희 큰애도 알고 있더라고요. 다 Y책의 힘이죠. 예, Y책을 읽고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스트랩토코커스, 우리 나중에 배우는데 그 황색 포도상구균, 그러니까 포도상구균 같은 그 세균을 키워놓은 플레이트가 있었는데 다음날 연구실 나갔다가 집에 갔다 왔더니 거기에가 일부 부분이 못 자란 거예요. 황색 포도상구균이. 그게 이제 이
페니실린에 의한 것이라는 걸 밝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 이 플레밍 박사님이 처음 발견했던 이 곰팡이 이름이 위생학 시험에도 간혹 나옵니다. 자, 페니실리움 노타티움입니다. 미생물에도 나오고요. 노타티움이라는 균이에요. 페니실리움 노타티움. 현재는 이 노타튬으로부터 페니실린을 만들진 않아요. 크라이소제늄이라는 균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기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서부터 이제 페니실린이 나와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 이거 나 왁스만까지 해야 되구나. 자, 왁스만까지 하고 갑시다. 왁스만까지 하고 10분 쉽시다. 자, 왁스만도 쓸 게 없군요. 왁스만은 우리가 이제 세균 파트에서 맨 뒤에 방성균이 나오거든요. 방성균은 뭐냐면 여러분들 흙을 이렇게 파면 흙에서 고유 약간 특유의 냄새 나는 거 느껴보셔야 됩니다. 우리 흙에서 약간 그런 그 흙 속에 사는 아이고 이런 흙 냄새 관련돼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방성균은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체라고 많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세균인데 균사를 만들어서 커요. 그래서 근데 이 방성균에서는 특징이 이렇게 균사를 만든다는 특징. 하지만 원액이에요. 세균과 관련돼 있어요. 같이 묶어져서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들 대표적인 항생물질 생성균이에요. 그래서 항생물질 우리 알고 있죠. 우리 병원 가면 항생제 놔주잖아요. 그거에 이제 시초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성균은 흙 속의 방성균이 스트립토마이세스 속으로부터 항생물질 이름도 스트랩토마이신. 그래서 이 왁스만은 스트랩토마이신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선 정리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분자생물학 발전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